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서 귀족의 성격이 강하니까 결국 귀족들의 모임이 원로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은 영어로는 시네이터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도 왜 미국에 가면은 상원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틴 말로 하면 세나토인데요. 세나토. 그걸 그대로 이제 영어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상원이니 하원이니 할 때 상원은 본래 이것이 로마에서 시작된 거고, 로마에서 말하는 상원이라는 것은 원로원, 즉 귀족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회입니다. 오늘날로는 가령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하원의원, 미국에 상원의원 선거 있고 하원의원 선거 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원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단원제죠. 상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나 기타 많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양원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그 시작이 로마에 있다. 그 로마에서 그러니까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걸 결정하니 그 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가, 연설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웅변가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가운데에 연설을 하고 있는 키케로입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귀족과 평민이 서로 이렇게 잘 연대해서 서로 상보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기원전 267년에서부터 기원전 31년까지가 그런 번영의 기간이었어요. 약 200년 동안 로마는 귀족과 평민들이 서로 권력을 공유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때 있었던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서 한번 지도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뜯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던 엄청난 세력이 바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인데 지중해 연안에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해상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제 드디어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돌은 사실 처음에 보기에는 카르타고에게 굉장히 유리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깁니다.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영토 팽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었고, 또 그 전쟁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뭐 제1차 포에니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 제3차 포에니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충돌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카르타고의 영웅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생각나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영웅으로 읽은 그 한니발. 그러니까 저 코끼리 부대를 끌고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까지 쳐들어왔던 그 한니발.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카르타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로마가 이기게 된다. 로마가 이기는데 힘이 된 건 뭐였겠습니까? 로마는 귀족과 평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난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드디어는 지중해 최강의 강대국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되고 보니까 로마로 많은 전리품들이 들어오겠죠. 또 새로운 지역이 지배할 새로운 지역들이 생기겠죠. 이거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길어지니까 사실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군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농지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농민들, 본래는 농민들의 것이었지만 농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런 드넓은 농장이 소수 귀족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런 넓은 농장들을 귀족들은 농사를 지을 텐데 누구를 통해서 짓겠습니까? 그렇죠. 노비를 통해서 짓게 되죠. 새로운 제국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포로가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범죄자라든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농업 자원이죠. 아주 말하자면 지급해야 될 돈이 별로 많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또는 돈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 농장을 귀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거든요. 대농장을 해요. 그런 대농장을 갖게 됨으로써 로마의 귀족들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싸운 평민 출신의 군인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그럼 그 갈 곳이 없어진 그런 군인들은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도 로마죠. 그 로마 제국의 빈민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는 굉장히 커져요. 100만이 넘어갑니다. 100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상당수 빈민들이 있고 그 빈민들에 대해서 로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심성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가령 이제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런데 수돗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로마에 가면은 당시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설들, 특히 목욕탕과 같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남녀노소가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선심성 정책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빈민들이 불만이 커지면 그것이 불만이 폭발하면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적당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안 되겠다.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체제 개혁인데요. 그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그라쿠스 형제가 아닙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자. 토지를 빈민들에게 돌려주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그런 방안을 내세웁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했더라면 아마도 로마 역사는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라쿠스 형제는 맨 처음에 한 형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하나 남은 또 다른 형제가 암살을 당하면서 개혁의 꿈은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로마는 혼란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평민과 귀족들이 어때요?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평민을 중심으로 평민을 선동하는 일부 귀족들과 또 귀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민파와 귀족파가. 그런데 이 당파 싸움이 간단하지가 않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이 계속되면은 로마라고 하는 큰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그래도 정치적인 지배권은 몇 사람에게 주어야만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뭐랄까 지배자로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카라는 말 아시잖아요. 트로이카. 트로이카라는 말이 바로 삼두 정치라는 뜻이에요.